알아. 다 알아. 울어도 돼. 여보, 오늘도 회의 때문에 늦을 것 같아. 민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미안해 보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차 경적 소리, 분주한 발걸음, 그리고 그 뒤로 희미하게 섞이는 여자의 웃음소리. 저는 그날 아침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방 안은 달콤한 바닐라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븐 속에서 노릇하게 부풀어 오르는 시트를 바라보며 저는 손끝으로 스테인리스 작업대를 쓸어내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가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새벽 5시, 아직 거리는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민호를 위한 도시락통을 챙기는 일은 이제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미밥 위에 구운 연어를 올리고 데친 브로콜리를 가지런히 담았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들기름, 나물도 한쪽에 채웠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정성을 담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우리가 무척이나 단단한 부부라고 믿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스타트업 재무이사로 일하는 민호는 능력 있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서린이는 진짜 복 받았어. 남편이 그렇게 성실하고 잘생기고 돈까지 잘 벌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민호가 집을 비우는 날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야근이 어느새 매주 서너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투자 미팅, 해외 컨퍼런스, 긴급 보고서. 그럴듯한 이유들이 매번 달라졌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민호는 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바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대신 더 정성스럽게 케이크를 구웠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얼그레이 시폰을 만들고 계절 과일을 듬뿍 올린 타르트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음식이 있도록 전기밥솥의 보온 버튼을 눌러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호는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는 헐겁게 풀려 있었고 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거쳐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에선 낯선 샴푸 향기가 났습니다. 은은한 자몽향. 우리 집 욕실에는 없는 냄새였습니다. 피곤하지? 샤워하고 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맙다는 듯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길이 무척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걸까? 아니면 제가 예민한 걸까? 다음 날 아침에도 저는 어김없이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민호는 고마워, 여보라고 말하며 제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공방 일은 바빴습니다. 주문이 밀려 있었고 단골 손님들은 제 케이크를 기다렸습니다. 생크림을 휘핑하고 딸기를 정성스럽게 씻어 장식하는 동안 저는 불안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오븐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열기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제 손 안에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다시 혼자였습니다. 텅 빈 거실, 켜지지 않은 TV, 식탁 위에 놓인 한 사람분의 저녁.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왔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방을 밝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민호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괜찮아. 조심해서 들어와 라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리고 제 숨소리. 엄마가 전화를 걸어온 것은 그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설이나, 요즘 괜찮니? 엄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민호가 요즘 많이 바쁜가 보구나. 응,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맡았대.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해. 몸이 제일 중요한 거야.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무언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 법원 사무관으로 30년을 일한 엄마는 사람의 거짓말을 귀신같이 알아챘습니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로 진실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민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노트북, 그리고 서랍. 저는 서랍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부라고 해도 각자의 영역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서랍 안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계약서, 세금 신고 서류, 은행 명세서. 하나하나 넘겨보던 중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호텔 로고가 박힌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지난달. 제주도의 한 리조트였습니다. 컨퍼런스 때문에 제주 간다고 했던 그 주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에는 디럭스 더블룸 1박 2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인실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것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역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잠든 척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제 가슴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절친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는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했습니다. SNS에 밟고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지우야,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이상한데. 민호 SNS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요즘 무슨 활동하는지.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알아챘을 겁니다. 제가 무엇을 의심하는지.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지우는 1시간 뒤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설이나. 민호 인스타 비공개 계정 찾았어. 거기에 뭐가 있는데? 여자랑 찍은 사진들이 있어. 되게 많아. 제주도, 부산, 강릉. 여행 사진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 누군지 알 수 있어? 이름은 배유라. 프리랜서 여행 크리에이터래. 팔로워 꽤 많더라. 배유라. 낯선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공방 안은 여전히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가 더 이상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븐 안에서 시트가 타들어가는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까맣게 탄 케이크.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결혼도 이렇게 타버린 걸까? 그날 저녁 민호는 여느 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서였습니다. 붉은 장미,
저는 그것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냥 요즘 서린이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서. 민호의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꽃병에 장미를 꽂으며 답했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호는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서린이 요리가 최고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입가에만 머물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엄마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내일 시간 있어? 할 얘기가 있어. 엄마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그래, 내일 집으로 와.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민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나요? 저와 함께 있는 꿈인가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꿈인가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차갑고 규칙적인 소리.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반찬을 담으면서도, 밥을 퍼 담으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민호가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공방문을 닫고 저는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익숙한 거리, 익숙한 건물들. 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니 모든 걸 알아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알아. 다 알아. 울어도 돼. 엄마의 손이 제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엄마의 체온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미역국을 앞에 두고서도 저는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하지?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린아, 이제부터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우리 똑똑하게 대응할 거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거야. 엄마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30년 동안 법원에서 수많은 사건을 지켜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린 씨, 오늘 케이크 정말 예쁘네요. 푸드페어 담당자의 밝은 목소리가 쇼핑몰 로비에 울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케이크 상자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민호의 3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그에게 저녁에 특별한 케이크 만들어 둘게라고 말했을 때 민호는 미안한 듯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오늘 저녁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형 쇼핑몰은 주말 오후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카트가 굴러가는 소리, 안내 방송이 겹쳐 들렸습니다. 저는 납품한 케이크들을 디스플레이 테이블에 하나씩 배치했습니다. 딸기 생크림, 초코 무스, 얼그레이 시폰. 오늘따라 케이크들이 유난히 예뻐 보였습니다. 여기 시식 코너도 마련했으니까 천천히 준비하세요. 담당자가 가리킨 곳은 1층 중앙 광장이었습니다.
가족 여행 이벤트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 앞으로 젊은 부부들과 아이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식용 케이크 조각들을 작은 접시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포크를 가지런히 놓고 냅킨을 정리하는 동안 마음 한편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오늘은 민호의 생일인데 저는 이렇게 쇼핑몰에서 혼자 케이크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생일에는 둘이서 제주도에 갔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촛불을 켜고 제가 직접 만든 케이크로 축하했습니다. 민호는 그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린이가 있어서 내 인생이 달콤해. 그때는 진심이었을까요? 시식 때 준비를 마치고 저는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광장 한쪽에서는 풍선 아트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사진 촬영 이벤트가 한창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최고의 순간이라는 포토존 앞으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선 끝에 낯익은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회색 니트 스웨터, 검은색 청바지, 걸음걸이까지.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착각이겠지. 민호는 지금 회사에 있을 텐데. 하지만 그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저는 그 얼굴을 또렷하게 봤습니다. 민호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유모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모차를 밀고 있는 여자.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화사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가 민호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포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철커덕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저 세 사람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호가 유모차 안을 들여다보며 무언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손을 뻗었고 민호는 그 작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온 것처럼.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시식 때 뒤로 숨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들은 제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지는 발소리, 여자의 웃음소리, 유모차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저는 시식대 아래로 더 몸을 웅크렸습니다. 전시된 케이크 상자들 뒤에 얼굴을 숨겼습니다. 오빠, 여기 케이크 맛있어 보인다. 하준이 줄까?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준이,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하준이 케이크 좋아하지. 민호의 대답. 저는 그 목소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톤은 낯설었습니다. 제게 했던 것보다 더 부드럽고 더 애정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바로 제 앞이었습니다. 시식대를 사이에 두고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 쿵쿵 울렸습니다. 어머, 이 딸기 케이크 진짜 예쁘다. 여자가 케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아침 만든 것이었습니다. 가장 정성껏 장식한 케이크. 민호를 위해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 하준아, 아빠가 사준 케이크야. 맛있겠지? 민호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아빠.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향해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식대 뒤에서 작아진 채로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 다음 주 부산 여행 예약했어. 응, 했어. 오션뷰 스위트룸으로. 하준이 처음 받아보는 거잖아. 너무 기대된다. 그들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부산 여행, 다음 주. 민호는 저에게 해외 출장 간다고 말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일주일 정도 다녀온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빠, 사랑해. 여자가 민호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그 표정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민호가 예전에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들이 멀어진 후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소음들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음악소리, 안내방송. 서린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담당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가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쇼핑몰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쳐나갔습니다. 모든 게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까지 어떻게 걸어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저는 핸들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멈출 수 없이. 눈물이 옷깃을 적셨습니다. 핸들이 젖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공방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 곳만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집까지 가는 동안 신호등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닦아도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 안으로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엄마 집 창문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마침내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설이나. 엄마. 저는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현관 바닥에 그대로 앉아서 저는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제 가슴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저는 엄마에게 이끌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생강차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니? 엄마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본 것을 말했습니다.
쇼핑몰에서 민호와 그 여자와 아이를, 유모차를, 아빠라는 말을, 부산 여행 계획을. 엄마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엄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설이나, 이제 결정해야 해. 어떻게 할 거니?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알아. 힘들지. 하지만 지금 무너지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엄마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법원에서 일한 사람의 단호함이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냉정하게 차근차근 준비하는 거야. 하지만 엄마, 설이나 들어봐. 민호는 지금 너를 완전히 속이고 있어. 그것도 얼마나 오랫동안. 아이까지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이건 일시적인 외도가 아니야. 완전히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엄마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리고 민호 재산 확인해봤니? 혹시 너 몰래 재산 빼돌리고 있을 수도 있어.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재산.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민호는 재무이사였습니다. 돈과 숫자에 능한 사람. 만약 정말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엄마, 어떻게 확인해? 일단 집에 있는 서류들부터 다 복사해 놓고. 통장 명세서, 카드 내역, 부동산 서류. 모든 걸 증거로 남겨야 해. 그리고 엄마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 변호사야. 이혼 전문. 도윤이라고 착하고 실력 있는 애야. 내일 만나보자. 엄마, 벌써 변호사까지. 설이나,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니야. 민호는 이미 저 멀리 가 있어. 너만 혼자 원점에 서 있으면 안 돼. 엄마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민호를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혼자 있으면 안 돼. 엄마는 제 방을 준비했습니다. 예전 제가 쓰던 방. 결혼하기 전까지 살던 그 방. 침대에 누우니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간식을 준비해 주던 일. 시험 공부하느라 밤늦게까지 불 켜놓던 일. 행복했던 시간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이름이 깜박였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할까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어디야? 집에 왔는데 없네. 걱정된다. 연락해. 거짓말쟁이. 제 손은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늘 오후 당신은 쇼핑몰에서 다른 여자, 다른 아이와 함께 있었잖아요. 걱정이 되긴 뭐가 걱정돼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절친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야, 설이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오늘 봤어. 민호랑 그 여자랑 아이까지. 전화 너머로 지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듯한, 화난 듯한. 아이까지. 설이나, 지금 어디야? 엄마 집이야. 잘했어. 혼자 있지 마. 내가 내일 바로 갈게. 그리고 설이나. 응. 이제 민호한테 속지 마.
알았지?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푸른 빛.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져야 한다고. 더 이상 순진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엄마 말대로 냉정해져야 한다고.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민호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를 보는 그의 눈빛. 아이에게 아빠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모든 게 칼날처럼 제 마음을 베었습니다. 새벽녘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엄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설이나 일어났니? 아침 먹자. 네, 엄마. 저는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설인이가 아니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밥을 떠주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이제 무너져 있을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오늘 오후 2시에 도윤이 만나기로 했어. 엄마가 같이 갈게. 고마워, 엄마. 그리고 설이나 민호한테는 아직 아무 내색도 하지 마. 평소처럼 행동해.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라고. 설이나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민호 얼굴에 대고 소리 지르고 싶지. 엄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고 싶었습니다. 당장 민호에게 달려가서 오늘 본 것을 다 말하고 따지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지금 소리 지르고 집을 박차고 나가면 걔네가 짜놓은 판에 그대로 끌려가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걔네가 짜놓은 판. 무슨 의미일까요? 엄마는 거실 책장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내왔습니다. 30년 동안 법원에서 일하며 정리했던 이혼 사건 자료들이었습니다. 엄마는 그것을 펼치며 마치 법정에 서는 사람처럼 냉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이나 엄마가 법원에서 이혼 사건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알아? 수백 건. 그 중에 너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한 사람들은 전부 졌어. 재산도 못 받고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고. 엄마의 손가락이 서류 위를 짚었습니다. 민호는 재무이사야. 숫자 다루는 사람. 이미 준비했을 거야. 재산 은닉, 명예 이전, 계좌 정리. 전부 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민호가, 제가 사랑했던 민호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하지만 오늘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여자와 아이와 함께 웃던 그 모습. 그렇다면 재산도 미리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엄마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모르는 척 돌아가. 평소처럼 도시락 싸주고 웃으면서 민호 맞이해. 그리고 내가 그동안 봐왔던 숫자와 서류를 다 되짚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하지만 엄마, 그 사람 얼굴을 어떻게 봐? 설이나. 엄마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싸울 때야. 내가 무너지면 민호가 이기는 거야. 알았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옳았습니다. 감정에 휩싸여서는 안 됐습니다.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 집에서 잠들지 못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들, 찾아야 할 서류들, 복사해둬야 할 문서들. 엄마는 옆에 앉아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통장 명세서, 카드 내역, 부동산 서류, 회사 서류. 민호 노트북도 확인해봐. 혹시 모르니까. 하지만 노트북 비밀번호를 몰라. 민호 생일, 너희 결혼 기념일, 부모님 생일. 다 해봐. 사람들은 대부분 의미 있는 날짜를 비밀번호로 쓰거든. 엄마의 조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30년의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했습니다. 부은 눈을 가리기 위해 컨실러를 여러 번 덧발랐습니다. 밝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소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할 수 있어. 연기할 수 있어. 모르는 척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민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보고 있던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잖아. 걱정. 그 말이 얼마나 우스운지.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집에 갔었어. 어제 갑자기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핸드폰 소리를 못 들었나 봐.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민호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어머님 괜찮으셔? 응,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우셨대. 다행이다. 나도 걱정했어. 민호가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 품이 낯설었습니다. 따뜻했던 그 품이 이제는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오늘 회의 있다며? 아침 먹고 가. 그래, 고마워. 저는 주방으로 가서 아침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고 김치를 담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연기였습니다. 민호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평소처럼 역시 설인이 손맛이 최고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민호는 몰랐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 구워줄게. 좋아, 기대할게. 민호가 출근하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민호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쓰는 것과는 다른 개인용 노트북이었습니다. 저는 전원을 켰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엄마가 알려준 대로 민호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결혼 기념일. 역시 틀렸습니다. 민호 어머니 생일. 틀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하준. 어제 들었던 그 이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입력했습니다. 하준이 생일은 모르니까
그냥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비밀번호가 하준이었다는 것. 그 아이가 민호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폴더들이 나타났습니다. 회사 업무, 개인 문서, 사진, 그리고 재무 정리라는 폴더. 저는 그것을 클릭했습니다. 엑셀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통장 내역, 투자 내역, 부동산 매매 계약서.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지난 1년간 민호가 조금씩 재산을 빼돌린 흔적을. 아파트 청약 계좌에서 2천만 원 출금, 주식 계좌에서 3천만 원 출금, 적금 해지 1,500만 원, 모두 합하면 6,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모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차분하게 진행했습니다. 엄마가 알려준 대로 증거는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다음은 사진 폴더였습니다. 열지 말아야 할 것 같았지만 열었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민호와 유라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 여수. 모든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 행복한 미소, 포옹, 키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후의 사진들. 셋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닦아내고 계속 확인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진은 2년 전이었습니다. 2년. 우리가 결혼한 지 1년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부터였구나.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민호가 바빠지기 시작한 것도, 출장이 잦아진 것도 모두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사진 폴더도 전부 복사했습니다. 아팠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성이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 카드 명세서, 보험 증서.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또 발견했습니다. 해외 컨퍼런스 경비라고 적힌 법인카드 영수증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호텔 숙박비, 레스토랑 식사비, 리조트 이용료였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노트북 사진 속 여행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여행을 컨퍼런스 경비로 처리한 것. 민호는 재무이사였습니다. 이런 조작은 그에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모든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핸드폰에, USB에 모두 저장했습니다. 증거는 백업이 중요하다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나니 오후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을 끄고 서랍을 닫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호의 배신, 재산 은닉, 횡령.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설이나 어때? 찾았니? 응, 엄마. 많이 찾았어. USB에 다 담았어. 잘했어. 오늘 저녁 도윤이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와.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공방으로 갔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케이크 주문이 밀려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생크림을 휘핑하고 과일을 썰고 시트를 구웠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머리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우가 공방으로 찾아온 것은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설이나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 눈 보면 알아. 지우는 제 손을 잡고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나도 좀 더 찾아봤어. 유라 SNS 계정들. 블로그도 있더라. 뭐가 있는데? 민호한테 속은 것 같아. 유라 블로그 보니까 민호가 이미 이혼 절차 밟고 있다고 했대. 유라한테 뭐? 민호가 유라한테 거짓말한 거야. 자기는 이미 이혼했고 설인이는 옛날 사람이라고. 그래서 유라도 당당하게 같이 다니는 거야.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유라도 피해자였던 겁니다. 민호의 거짓말을 믿고 따라온.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야, 그 블로그 주소 나한테 보내줘. 응, 바로 보낼게. 그리고 설이나. 응, 나 내 편이야. 뭐든 도와줄게. 알았지? 지우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엄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최도윤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엄마 대학 동기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힘드시죠? 네, 괜찮습니다. 차근차근 해결하면 됩니다. 우선 가져오신 자료부터 볼게요.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도윤 변호사는 노트북에 연결의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재산 은닉, 법인카드 횡령 혐의까지 있네요. 횡령이요? 네.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여행 경비 처리한 거. 이건 횡령입니다. 회사에도 알려야 하는 사안이에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혼인 중 자산 형성분은 전부 공동재산입니다. 배우자 몰래 빼돌린 것도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고요. 위자료는 이 정도 증거면 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최소 5천만 원 이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까지 합치면 1억 이상도 가능하고요. 숫자가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소송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민호한테는 계속 모르는 척해야 하나요? 네. 지금은 증거 수집이 최우선입니다. 더 찾을 수 있는 것 있으면 다 찾아두세요. 통화 녹음도 해두시고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급하게 연락할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24시간 받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밝은 빛. 엄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설이나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응, 엄마.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네온 사인, 불빛들.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왔어. 삼겹살 기다렸는데. 미안해. 공방 일이 늦어져서. 지금 바로 구워줄게. 저는 주방으로 가서 고기를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을 달궜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민호는 식탁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오늘 회의 어땠어? 저는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 투자, 유치 잘 될 것 같아.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이제 민호의 말 중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계속 웃었습니다. 민호 이야기에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돌고 있었습니다. 며칠만 더, 증거를 더 모으면 그때 모든 걸 끝낼 수 있어.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서린이가 아니었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공방문을 열고 들어온 청년은 27쯤 되어 보였습니다. 민호 회사 후배인 윤태경이었습니다. 예전에 집들이 때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태경 씨, 어떻게? 아, 여기 지나다가 형수님 봉방 생각나서요. 케이크 하나 사려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쇼케이스를 가리켰습니다. 태경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골랐습니다. 포장을 하는 동안 그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형, 벌써 재혼까지 했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손에 든 리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태경은 제 표정을 보고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듯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니. 그게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태경 씨, 정확히 뭘 들으셨는데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당황한 표情으로 더듬거렸습니다. 저번 주 회식 때 민호 형이 이미 이혼했고 새로운 분 만나고 있다고, 아이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이미 저와 이혼한 사람처럼 행세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태경 씨가 잘못 들으신 것 같네요. 저희 아직 잘 지내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태경은 황급히 케이크를 받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작업대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민호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혼했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저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큰일이야. 민호가 회사에서. 이야기를 듣던 엄마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설이나 지금 바로 집에 가서 서류 다시 확인해봐.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방 건물 서류, 모든 거. 민호가 이미 움직이고 있을 거야. 알았어, 엄마. 전화를 끊고 저는 공방 문을 닫았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차를 몰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출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거실. 민호는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달려가 서류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우리 집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민호와 제 공동명이었습니다. 다음은 공방 건물 서류였습니다. 공방은 제가 결혼 전부터 임대해서 쓰던 곳이었습니다. 1층 상가였고 건물 전체는 작은 투자 회사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등기부등본을 뽑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서류를 신청했습니다. 화면이 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건물 지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원래 투자 회사 단독 소유였던 것이 이제는 강 회장 40%, 오 여사 30%, 강민호 30%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부모와 민호가 건물을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3개월 전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공방을 운영하는 건물을 시댁 식구들이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든 임대료를 올리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카드를 쥔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프린터를 돌려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제가 모르게 이런 일을? 서류함을 더 뒤졌습니다. 통장들, 카드 명세서들, 그리고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열어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결혼 반지, 목걸이 몇 개, 그리고 청자 반지가 없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고려 청자로 만든 작은 반지. 크지는 않았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설이나, 이거 할머니가 젊었을 때 끼던 거야. 너 주는 거니까 잘 간직해. 그 반지가 사라졌습니다. 보석함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서랍을 다 열어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외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유라의 SNS를 찾아봤습니다. 지우가 보내준 계정이었습니다. 최근 게시물들을 스크롤했습니다. 여행 사진, 카페 사진, 아이 사진.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셀카. 유라의 손이 커피잔을 잡고 있었고 그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청자 반지, 제 반지, 외할머니의 반지.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가 선물해준 반지. 너무 예뻐요. 고려 청자래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특별한 의미. 네,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유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것이었습니다. 외할머니의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민호는 제 반지를 훔쳐서 다른 여자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는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날짜, 캡션, 모든 것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바로 가도 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말로는 설명 못해. 지금 갈게. 저는 모든 서류를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엄마 집까지 가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배신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모습을 보고 안아주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져온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공방 건물 등기부 등본, 유라의 SNS 사진. 엄마 봐. 공방 건물을 시댁에서 샀어. 그리고 내 반지가. 외할머니 반지가. 엄마는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유라의 사진을 보더니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 나쁜 자식이. 엄마가 욕을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엄마는 핸드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나야. 지금 시간 있니? 급한 일이 생겼어. 응, 설인이 일.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30분 후 우리는 최도윤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도윤 변호사는 저녁 시간이었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져온 서류들을 펼쳐놓자 그는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이건 심각하네요. 도윤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공방 건물 지분 매입은 명백한 재산 은닉 의도입니다. 이혼 전 배우자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반지, 그는 유라의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배우자 소유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 이건 절도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절도라 하더라도 고가 물품의 경우 처벌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특히 외할머니 유품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더 확실합니다. 혹시 그 반지 사진 있으세요? 서린 씨가 끼고 있는 사진이나 외할머니 사진 같은 거. 있어요. 집에 가져오세요. 그리고 외할머니 유언장이나 증여 서류 있으면 그것도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도윤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니? 도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님께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가 이미 준비 중인 게 있습니다. 뭔데? 부정행위, 재산 은닉, 기물절도.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역공할 계획입니다. 엄마의 눈이 빛났습니다. 도윤 변호사는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소송 전략이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우선 이혼 소송과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를 진행합니다. 여기에 재산 은닉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공방 건물 매입의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올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반지 절도건은 별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이긴 하지만 이혼 소송 중에 이런 고소가 들어가면 민호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형사 사건이 되니까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도윤 변호사가 강조했습니다. 지금 민호 씨는 서린 씨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민호 씨가 준비할 틀도 주지 않고요. 언제요? 다음 주 월요일. 증거 조금만 더 보강하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계속 모르는 척해야 하는 거죠. 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민호 씨와의 대화를 녹음하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린아, 할 수 있지? 응, 엄마. 할 수 있어. 사무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엄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끝이 보인다. 조금만 더 힘내자. 엄마,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차 안에서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먹어. 미안해.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괜찮아. 조심해서 와. 사랑해. 사랑해. 그 단어가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공방으로 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불을 켜고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알게 된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이미 이혼했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공방 건물을 시댁 명의로 바꿨습니다. 제 반지를 훔쳐서 다른 여자에게 선물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계획. 하지만 민호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제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엄마와 변호사가 역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반죽을 꺼내 손으로 치댔습니다. 있는 힘껏 분노를 반죽에 쏟아부었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핸드폰으로 외할머니 사진을 찾았습니다. 옛날 사진, 흑백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외할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그 손에 청자 반지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꼭 다시 찾아올게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증거로 쓸 것입니다. 밤 11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눈을 떴습니다. 여보, 왔어. 많이 늦었네. 응. 주문이 많아서. 피곤하지? 씻고 자. 민호는 제 뺨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저는 움찔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먼저 들어가 있어. 나 샤워하고 갈게.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만 더 참으면 됩니다. 샤워를 하는 동안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증기가 욕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민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천장. 다음 주 월요일. 그날 민호는 법원에서 소송 서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겠죠.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 표정이 궁금했습니다. 놀랄까요? 당황할까요? 아니면 화를 낼까요? 어떤 반응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끝이 보였으니까요. 여보, 오늘 저녁은 뭐야? 민호가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거 준비했어. 뭔데? 곧 알게 될 거야. 저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제육볶음, 계란말이, 깨십.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 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 최도윤 변호사가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시락통 옆에. 민호는 봉투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봐.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장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 큰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부정행위, 재산은닉 절도. 그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 목록도 함께. 이게 무슨... 민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당황, 놀람, 그리고 두려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게임은 여기까지야. 설이나,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쇼핑몰에서 봤어.
너랑 유라, 그리고 하준이.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변명하지 마. 다 알아. 2년 동안 이중생활한 것도, 회사에서 이미 이혼했다고 말하고 다닌 것도, 공방 건물 시댁 명의로 바꾼 것도, 그리고 외할머니 반지 훔쳐서 유라한테 준 것도.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법원에서 보자. 변호사 통해서.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뒤따라왔습니다. 설이나,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제발. 할 말 없어. 이미 늦었어. 설이나. 민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그의 손길이 더 이상 제게 닿지 않게 했습니다. 손 떼. 이제 우리 남이야.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했어. 서류 전달했어. 잘했어, 설이나. 지금 어디야? 지금 가는 중이야. 조심해서 와. 엄마가 저녁 차려놓을게. 엄마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 생활도 함께 저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엄마.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민호는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강 회장과 오 여사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최도윤 변호사 옆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 변호사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민호와 유라의 사진들, 호텔 영수증들, 법인카드 내역서.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민호의 변호사는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피고는 2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자녀까지 두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도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은 재산 은닉 부분이었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준비하면서 원고 몰래 공방 건물 지분을 가족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려는 악의적 행위입니다. 공방 건물 등기부등본이 제시되었습니다. 강 회장과 오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도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지 건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외할머니 유품인 청자 반지를 무단으로 가져가 제3자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외할머니 사진, 제가 반지를 끼고 있는 사진, 그리고 유라의 SNS 사진이 차례로 제시되었습니다. 세 장의 사진 속 반지는 똑같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민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단순히 가정 내 물건을 이동한 것일 뿐입니다. 절도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의도가 없었다고요? 도윤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 몰래 가져가서 다른 여성에게 선물했습니다. 이것이 절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법정은 고요했습니다. 오직 서류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재판은 3차례 더 열렸습니다. 매번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었고 민호 측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강 회장은 공방 건물을 투자 목적으로 샀다고 주장했지만 타이밍이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민호가 유라와 만나기 시작한 직후였으니까요. 마지막 재판날,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강민호의 부정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원고 한설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첫 문장부터 승소였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70%, 피고 30%로 한다. 피고의 악의적 재산 은닉 행위를 고려한 결정이다. 통상 50대 50인 재산분할에서 70%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위자료는 8천만 원으로 한다. 피고의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와 원고에게 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한 금액이다. 8천만 원.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도윤 변호사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공방 건물 지분에 대해서는 피고 측 가족이 매입한 지분을 원고에게 우선 매수할 권리를 부여한다. 거부시 법원이 지정한 가격으로 강제 매각한다. 강 회장과 오 여사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자 반지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명한다. 반환 불가 시 감정가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한다. 판결문 낭독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측 이해 있습니까? 민호의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원고 측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판사가 퇴정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엄마와 도윤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3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민호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민호가 말을 걸었습니다. 설인아, 할 말 없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멈춰 섰습니다. 민호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이미 늦었어. 나 정말 후회해. 돌아올 수 없을까? 없어. 절대로.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엄마와 도윤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셋이서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한 달 후 강 회장은 공방 건물 지분을 제게 넘겼습니다. 법원이 정한 가격으로 제가 매입했습니다. 이제 공방 건물은 완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라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유라는 생각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28 정도.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라의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민호 씨가 이혼했다고 했거든요. 속았어요. 알아요. 네. 지우가 알려줬어요. 당신도 피해자라는 거. 유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잘못했어요. 확인도 안 하고 믿은 게.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유라가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청자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판 후 유라가 직접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이거 돌려줘서.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처음부터 제게 아니었으니까요. 유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하준이 때문에 힘들어요. 민호 씨는 이제 연락도 안 받고 그건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알아요. 그냥 제 잘못을 말하고 싶었어요. 유라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라가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도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거짓말에 속은 대가를.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공방을 옮겼습니다. 엄마 집 근처 작은 상가였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1층이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새 공방 인테리어를 하는 동안 엄마가 매일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페인트 칠을 하고 가구를 배치하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설인의 작은 공방,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오픈날, 지우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설인아 축하해, 새 출발. 고마워, 지우야. 도윤 변호사도 왔습니다. 커피 쿠폰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어머님께서 자랑 많이 하셨어요. 딸이 다시 일어섰다고.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설인 씨가 용기 내셨기 때문이에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크를 보고 주문하고 웃으며 나갔습니다. 새로운 공방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엄마가 왔습니다. 손에 새 앞치마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엄마가 만들었어. 써봐. 분홍색 앞치마였습니다. 가슴 부분에 청자 반지 모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반지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지켜주실 거야. 우리 설인이. 저는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 모습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케이크 박스를 디자인했습니다. 흰색 박스에 청자 반지 모양 로고를 넣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외할머니를 기억하는 로고였습니다. 샘플 박스가 도착한 날, 저는 그것을 들고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박스를 보더니 한참을 만졌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엄마, 이제 내 삶은 내 레시피대로 구울 거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엄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설인아. 응, 엄마. 넌 정말 강한 아이구나.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 강한 척했지만 사실 가장 힘들었던 건 엄마였을 겁니다. 딸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게. 엄마, 울지 마. 이제 다 괜찮아.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도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공방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주문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청자 반지 로고는 작은 명물이 되었습니다. 저 로고 예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저는 쇼케이스에 새 케이크를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벚꽃 무스 케이크였습니다. 분홍빛 크림 위에 식용꽃 잎을 올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케이크 소문 듣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어떤 케이크 찾으세요? 생일 케이크요.
어머니 생신이거든요. 저는 쇼케이스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남자는 하나하나 찬찬히 보더니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골랐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메시지 써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뭐라고 쓸까요? 엄마, 사랑해요라고요. 저는 미소 지으며 케이크에 메시지를 썼습니다.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청자 반지 로고가 박힌 상자에 담아 리본을 묶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스 로고 독특하네요. 외할머니 반지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렇구나. 예쁘네요. 남자는 케이크를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 잎이 흩날렸습니다. 거리는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계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속지 않는 제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계절을. 그날 저녁 공방 문을 닫고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이나 왔니? 손 씻고 앉아. 응, 엄마.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 뜨끈한 찌개. 엄마의 음식은 언제나 제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오늘 공방 어땠어? 좋았어. 손님 많이 왔어. 청자 로고 예쁘다고 다들 그래. 그래, 할머니가 좋아하시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로. 뭐가? 엄마가 없었으면 나 못 이겨냈을 거야. 엄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설이나, 이긴 건 너야. 엄마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아니야. 엄마가 방패가 돼줬잖아. 엄마는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응, 엄마. 행복할 거야. 그날 밤 엄마 집에서 잤습니다. 예전 제 방에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충격, 배신,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제 삶을 살아갈 자유. 제 레시피대로 삶을 만들어갈 자유.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새벽 새들의 지저김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 삶을 제 방식대로. 이 사연이 마음에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에도 진짜 같은 실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